노회찬 의원이 이제 별세를 하고 이제 책임은 정의당에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 노회찬의 유지를 새기면서 정치 개혁을 집중하면서 다시 뜨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또 오르는 지난주 금요일 조사 보니까 한국당하고 또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왔던데 앞으로 정의당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좀 막중하겠네요. 예, 일단 가슴이 아픈 건 살아계시면서 이런 새로운 진보 정당의 가치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우리 정치가 좀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죽음으로써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건 좋지는 않지만 여하간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드라마틱하기도 했었지만 중요하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항상 힘든 삶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들을 계속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두루두루 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삶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정치인 노회찬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나의 삶들이 좀 더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큰 공감대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정의당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몫은 훨씬 더 큰 거고요. 노회찬이 걸었던 길보다 더 열심히 걸어야지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국민들이 많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겠지만 그런 기회의 창을 진심으로 어떤 노회찬 의원이 죽음까지 고민했던 만큼의 고뇌와 실천으로 만들어 나가서 우리 정치에도 진보 정당이 대중에게 사랑받고 의미 있는 정치단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항상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노회찬 의원의 사명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정의당이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심상정 의원이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제 같은 거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글쎄 어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변화를 추구를 하실 것 같고요. 정의당 측에서. 다만 정의당께서 당의 노선 정립을 하실 때 지금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인 추모 열기를 좀 더 해석을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회찬 전 의원께서는 사실은 나누는 정치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목과 갈등의 정치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본인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들이 열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현재 견제하고 있는 이 노선이 꼭 이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건 아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활동을 하시는 심상정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을 정개특위 활동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열사에 붙인 박정기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기 씨가 이틀 전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박정기 씨는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데요. 박 씨의 빈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전 오후 퇴환 변호사가 빈소를 다녀갔는데요. 과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죠. 지난해 개봉한 영화 1987에서 배우 하정우 씨가 연기한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 변호사는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화장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데 이를 막고 부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이어 장례 이틀째였던 어제도 고인의 가는 길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인데요. 조 수석은 조문에 앞서 박정기 씨에게 수고 많으셨다. 종철이 만나거든 안부 전해달라. 이렇게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어제 오후 고인을 추모하고 나서 자신의 SNS에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추모의 뜻을 표했죠. 아픔을 참아내며 오래도록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부고 기사에 이제 두 장의 사진을 같이 실었는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조문하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두 거대 권력 집단이 사망으로 몰아갔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별세하신 박정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범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아들이 저렇게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뭐 원하지 않게 시대에 떠밀려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게 된 그래서 정말 시대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거대 권력 두 곳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박정철 열사 그 죽음이 그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도 사실은 경찰의 은폐 시도에 검찰이 시신을 화장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망 원인이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인생,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린 분들이 많았죠, 사실 80년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박종철 열사 아버님이 이제 박정기께서도 그러시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제 그 목숨을 잃었던 많은 이제 그 청년 학생들 그들의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민가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이제 육아협도 있고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이제 구속 수배당했던 또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 이분들이 그냥 이제 자기 자식들의 안위라든지 걱정 혹은 뭐 그들의 뭐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실제 한국의 큰 이제 민주화 운동에 같이 이제 앞장서서 하셨던 그분들 모두가 이제 사실 다 민주화 투사하고 또 민주화 이제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죠. 특히 이제 박정기 선생님께서는 보상금 나온 것도 또 이걸 의미 있게 써달라 그래갖고 출판사를 차려서요. 박정철 출판사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서적이라든지 이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을 만드는 그런 또 출판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정철 열사의 아버지 이제 임을 또 떠나서도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 박정기 씨의 좀 생전의 모습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1987년 공무원 퇴임을 앞두고 아들 죽음에 민주화 투쟁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용산 참사 쌍용차 분향소 등 약자를 돕기 위해 현장으로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북에 추모의 글을 올려왔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그렇고 박정기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네, 뭐 1980년대 60 민주화 운동이 촉발된 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가 드러나면서부터였고요. 아마 그때 우리가 스스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박정기 아버님은 박종철 열사가 그렸던 세상을 위해서 아들의 삶을 열심히 대신 살아오셨던 거여서 상당히 제가 볼 땐 그 박정기 선생님의 죽음은 어쩌면 이제 1980년도 87년 체제라고 하는 한 시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고 복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가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좀 더 좋은 높은 가치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평등, 뭐 민주주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과 공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으로 대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진짜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3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87년도 이후에 이제는 저희가 좀 서서히 새로운 30년의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런 분들을 추모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 정부에서 방관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조명군 통일부 장관의 이례적인 통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유기찬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제재가 허술해지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밀 수출의 어떤 루트까지도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사실 경고성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으로 알았다고 단순히 변명할 것이 아니고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한미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정부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남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한미 관계도 분명히 좀 지켜야 되는 거고. 대화를 하더라도 단호해야 될 부분에서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유엔 제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국가로서 이런 그 제재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성실하게 지켜야 될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석탄이 지금 뭐 러시아를 거쳐서든 한국으로 들어왔다, 북한산 석탄이 제재를 뚫고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여기 보여드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재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지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국 쪽 분위기입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봤던 사진인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진이 처음으로 내걸렸습니다. 김민철 교수님, 왜 이걸 내걸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너무 중국으로 또 쏠려가고 또 한편으로 비핵화 진전이 잘 속도가 안 나면서 이게 이제 좀 뭐 북미 관계가 또 이제 틀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이런 이제 긴장의 이제 소리도 들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한 측면에 조금 이제 완화하는 이제 조치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우리 같이 가려고 하는 거니까는 너무 이제 화내지 말라고 하는 이제 어떤 뭐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제재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또 한편에 이제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의 기조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 부분으로만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굉장히 속도를 일방적으로 뺀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하나 서로들 이제 관계를 살피고 거기에서 조금씩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 형성들을 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전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어떤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또 단계나 과정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사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본도의 외교가 아니라 지금 유해 송환도 미국에 했고, 그다음에 뭐 한국과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정상적인 국가로서 다방면의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걸 북한 기준으로 강조하고 싶은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저 공간이 베이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기가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인 체제로 나아가면서 중국 시민들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뭐 먹물투척이라든지 사진에 대한, 그래서 인민일보 일면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에 지금 사진을 저렇게 내걸고 있을 때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사진을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중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베이징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공간 때문에 아마 시진핑과 도배한 사진들을 줄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게재된 곳이 아니라 맞습니다. 인도 바로 앞에 있는 겁니까? 예.
최 의원님이 베이징 특파원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북한의 행동을 두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볼 땐 핵심은 종전선언 같습니다. 종전선언. 예, 왜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가장 절실한 카드는 종전선언 카드인 거죠. 그리고 북한은 동창리 ICBM에 대한 부분적인 해체, 유해 송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어도 당신들이 정확히 얘기한 비핵 리스트를 갖고 오지 않게 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 베이징에다가 내가 다 분명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고 그 합의 사항엔 당연히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갈등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베이징, 아까 말씀한 베이징이라는 곳에 저걸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북한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정상국가의 길을 가겠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당신들도 미국이겠죠. 합당한 약속을 지켜라. 우리는 그 카드를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라고 본다. 우리 그거 하자. 그거 하게 되면 그다음 카드들을 계속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좀 정치적인 고도의 국제 정치적인 하나의 전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게 듭니다. 근데 미국의 고민은 종전선언은 사실 비핵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마냥 이걸 종전선언 쪽으로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그 국내 여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사실은 못을 박아야 되는 부분인데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라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대외적으로다가는 우리도 종전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시한도 없이 또 조건도 없이 이런 오해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사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협정을 가야 되고요. 평화협정 하게 되면 유엔사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러면 미국 군대가 또 철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또 NLL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미국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종전선언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 이후에 이 문제를 같이 어떤 비핵화에 상응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종전선언을 우리가 시험 박아서 미리 이거를 북한에 준다. 이 부분은 사실은 협상 전략에서도 문제고 우리 국방 전략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의 언급인데요. 기무사 수장을 장기적으로 민간이 맡을 수도 있다. 기무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이라는 좀 전제가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넘기는 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요? 일단 기무사의 역할을 견제해 둘 것이냐 아니면 통제해 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게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견제해 둔다면은 일단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뭔가 어떤 외부에서도 이 군의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견제가 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무사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사령관이라든지 민간인을 적절하게 수혈해서 내부 간의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통제에 초점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군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마 군인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기무사의 그동안의 월권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역할 때문에 견제에 조금 더 통제보다는 견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조직 구성이라든지 민간인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제 장기적으로라고 이제 전제를 달긴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기무사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수장을 군이 맡느냐 민간이 맡느냐의 문제가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기무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군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내 이제 불순분자라든지 이런 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보안사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만 지금은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좀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꼭 기무사라는 걸 유지해 가면서 민간인이 수장을 맡아갖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인지 국방장관이 그걸 또 이제 총괄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지금 기무사 여러 개혁이나 이런 등 또 이제 규명되어야 할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약간 좀 뭐 더 살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합수단의 수사 내용 한번 좀 볼까요? 이러면 이번 주 내에 한민구 전 장관을 소환을 하고요. 미국에 체류 중인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조율을 하겠다. 김준호 교수, 일단 지금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좀 실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예, 뭐 지금 핵심은 그 개헌 문건의 핵심은 그건 거죠. 누가 지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을 갖다가 끊지 않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범색원해내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이것이 하나의 수사의 영역이라면 또 하나의 영역은 저는 이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이 좀 맡게 해야 된다. 좀 민주주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방부의 수장은 대부분 다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군이라는 구조가 폐쇄적이지 않게 소위 국민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메커니즘만 이 두 가지의 축들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연천 전 사령관은 여권 무효와 이러면 이제 강제로 들어올 수 있게 압박한다는 얘기죠. 추방되니까 뭐 강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수사 방향이 지금 조사인지 수사인지에 대한 분명히 개념 정립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지금 사실 쿠데타 내란 예비음모죄를 구성 요건으로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면 실제 병력 이동시킬 수 있는 예하 부대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는지 그런 데를 수사를 먼저 하고 그게 만약 입증이 돼가지고 내란 예비음모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지시했는지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30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